여유로운 노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저는 깊은 슬픔 속에서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저는 곧바로 그 결심을 버리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마치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 민준 씨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비보를 들은 그날부터 제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그를 영웅이라 칭송했습니다. 신문에는 그의 의로운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셔츠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온기를 찾아 헤맸지만 살을 내는 듯한 차가움만이 저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넓었던 집은 이제 텅 비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 모든 물건들이 우리의 추억을 끄집어내어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웨딩 사진을 차마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저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행복이 이토록 허무하게 부서질 줄이야. 단 한 번의 거센 파도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겨우 4살이 된 우리 딸 아름이 이 커다란 상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매일같이 제게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름이 아빠 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출장 가셨어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의 동그란 눈과 순수한 미소에서 민준 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의 존재는 제 고통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엔 너무 약하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제 슬픔이 아이의 여린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겁이 났습니다. 정신적인 피폐함은 육체적인 쇠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이 들어도 온통 악몽뿐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거센 물살 속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절망적으로 허우적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모든 기력이 소진되자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없는 삶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그를 따라가서 다른 세상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별도 고통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우리의 달콤했던 첫날 밤을 보냈던 우리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로얄 호텔을 마지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랑이 가장 뜨거웠던 바로 그곳에서 제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우리가 처음 데이트하던 날처럼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것은 오직 제 세상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는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의 방을 잡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득한 별들 같았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수면제 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새하얀 알약들을 손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이것만 삼키면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민준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자 그의 다정하고 따뜻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약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 가방 속 휴대폰에서 띵 하는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는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저를 몽롱한 생각에 늪에서 끌어냈습니다. 아마 저를 걱정하시는 친정어머니의 문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재촉해 문자를 열어보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로얄 호텔 시스템에서 온 자동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골드 회원 김민준 고객님, 환영합니다. 고객님의 608호 객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민준은 제 남편의 이름이었고 골드 회원은 그의 멤버십 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이미 죽었는데 분명 시스템 오류이거나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손바닥에 있던 알약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짙은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손바닥에 있던 수면제들이 벨벳, 카펫 위로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마치 부서진 희망처럼 굴러갔습니다. 제 자살 계획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극심한 혼란과 의심만이 남았습니다. 그 문자는 뭐지? 시스템의 오류 아니면 누가 민준 씨의 회원 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걸까? 하지만 그의 카드는 지갑 안에 그대로 있었고 그 지갑은 그의 다른 유품들과 함께 재단 위에 올려두었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등줄기를 따라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착오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려 했었지만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을 나섰고 거의 뛰다시피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직원에게 방금 받은 문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지금 제 모습이 꽤나 비참해 보였을 겁니다. 시스템을 확인한 직원은 김민준 회원님의 계정으로 608호가 예약되었고 예약자는 현금으로 결제를 마쳤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마 동명이인이거나 카드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손님. 그녀는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설명은 제 마음속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동명이인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도 아닐 뿐더러 이름과 회원 번호까지 같을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608호에 올라가서 확인해 볼까?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만약 정말 우연의 일치라면 저는 소란을 피운 이상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그 미친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야, 민준 씨는 죽었어. 내가 직접 그의 시신을 확인했고 내 손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어. 분명 내가 스스로를 겁주고 있는 거야. 저는 방으로 돌아와 기진맥진한 채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여전했고 제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퀭한 눈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체크아웃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을 마주해야지. 이 모든 건 내가 너무 슬퍼서 헛생각을 한 걸 거야. 엘리베이터에 타서 문이 닫히려던 순간 한 손이 들어와 문을 막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구석으로 비켜서며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귀에 익숙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목소리. 꿈속에서도 항상 듣던 그 목소리.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등, 듬직한 어깨, 그리고 짙은 검은 머리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주 다정하고 친밀한 몸짓이었습니다. 여자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미쳐버린 걸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고 달려가서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발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고개를 살짝 돌렸고 저는 그의 익숙한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똑한 콧날, 얇은 입술, 그리고 귓불, 바로 아래의 작은 점까지 그였습니다. 정확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남편 김민준. 그는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제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슬픔,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로비층에서 열리자 그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 나갔습니다. 제 존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왜 나를, 온 세상을 속였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고 저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만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 죽음을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그 어떤 악몽보다도 잔인했습니다. 이전의 슬픔은 순식간에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절대로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를 찾아내서 우리 모녀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자 모든 연약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운명을 탓하며 눈물만 흘리는 비통한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속임수에 노란한 한 여자였고 제 사랑과 믿음을 짓밟은 자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시 프런트로 돌아갔습니다.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제가 608호 투숙객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방에 물건을 두고 왔는데 혹시 남편이 아직 방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로비에 있는 의자를 찾아 앉아 기다렸습니다. 제 시선은 엘리베이터에 고정되어 나오는 모든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매 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 씨가 그 여자를 끌어안고 있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수년간의 사랑, 영원을 약속했던 맹세, 그 모든 것이 사기극이었단 말인가. 그는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을까?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수만 가지 질문이 답도 없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희망 없이 기다리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608호. 그가 그곳에 있다면 뭔가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6층 복도는 고급스러운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여
608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꺼운 나무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막 돌아서려던 순간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여자만 죽어주면 모든 재산은 우리 차지가 될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한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라니 나를 말하는 건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당장 나와, 이 나쁜 놈아. 문이 갑자기 열렸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 씨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꽤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목욕 가운을 걸친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소란이에요? 민준 씨 어딨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당장 나오라고 해요. 저는 그녀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녀가 한 발 빠르게 문을 막아섰습니다. 전 민준이라는 사람 모르는데요.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아니면 혹시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꼬리말이 아니네. 그녀는 조롱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 방금 그 사람 목소리 들었어. 너희들은 사기꾼이야.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소라는 보안 직원의 주의를 끌었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중에야 이름을 알게 된 그 여자 유라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전 이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와서 저희 방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네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 같아요. 보안 직원들은 제 모습을 한번 그리고 유라의 무고한 표정을 한번 쳐다보더니 곧바로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치며 소리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끌고 갔습니다. 나 미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저 안에 있어요. 그는 날 속이려고 죽은 척 한 거라고요. 내 말 좀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저처럼 불안정하고 슬픔에 잠긴 여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호텔 밖으로 끌고 나가 쓰레기처럼 보도블록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호텔 후문 근처에 외진 곳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언젠가는 민준과 그 여자가 나올 것이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의 지쳐서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호텔 주차장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바로 민준이었고 그 옆에는 유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를 막기 위해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등 뒤에서 단단한 물체가 제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저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해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 저는 작은 골목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미 밤은 깊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축축한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아, 맞다. 난 기절했었다. 민준의 차를 막으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나를 쳤다. 그 말은 그들이 내가 모든 것을 알아챘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두려움이 스쳤지만 곧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들이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는 불륜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내연녀와 함께 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정교한 죽음 위장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재산을? 우리 집이 민준 씨네보다 형편이 좀 더 나았지만 결혼 후 우리 재산은 거의 공동의 것이었습니다. 그도 번듯한 직업이 있었고 수입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가 차지하려는 수십억 원의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들은 아들을 잃은 비통한 부모인 척했습니다. 항상 저를 위로하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그들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음모를 민준 씨 혼자서 꾸몄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부모님 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제 의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여전히 슬픔에 잠긴 효심 깊은 며느리인 척.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테이블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범한 과일 대신 값비싼 수입 체리와 미국산 포도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소박한 취미를 즐기시던 시아버님은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명품 낚싯대를 닦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며 제 손을 잡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여긴 어쩐 일이니? 집에서 푹 쉬지. 갈수록 얼굴이 안 좋아지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저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너무 적적해서요. 아버님, 어머님 뵈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해서요. 시아버님도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래, 잘 왔다. 우린 한 가족 아니냐. 무슨 일이든 함께 나눠야지. 민준이는 갔지만 넌 여전히 우리 며느리다.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그들의 관심과 다정한 행동들이 이제는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아주 작은 허점이라도 거짓의 흔적이라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슬쩍 민준 씨의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민준 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위로금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들 성의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은 즉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얘야, 받아서 뭐 하겠니? 사람은 이미 갔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집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정중하게 거절하렴. 시아버님도 거들었습니다. 내 어머니 말이 맞다. 지금 그 돈 받으면 남들이 우리 보고 아들 팔았다고 수군거릴 거야. 민준이 명예가 가장 중요하지. 그들의 태도는 제 추측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라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렇게 큰 보상금을 쉽게 거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그들은 민준 씨의 이전 회사와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았고 누군가 그의 죽음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혹시 민준 씨가 속여서 얻은 돈의 일부일까요?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 모두 제가 친부모처럼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들 모두가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저를 속이고 완벽한 연극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고통은 민준 씨 혼자만의 배신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시댁을 나서며 저는 이 싸움에서
제가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을 밝혀내고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시댁을 나온 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목적 없이 차를 몰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머리는 텅 비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길 구체적인 무언가가. 지금 제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슬픔에 미쳐버린 불쌍한 미망인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영웅으로 알려진 제 남편이 사실은 살아있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저를 정신병원에 보낼지도 모릅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민준 씨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그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의자에 앉아 책상 위의 책 더미와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흔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찾아봐야 해, 뒤져봐야 해. 혹시라도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몰라. 저는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일부러 피했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안에는 그의 대학 시절 잡동사니 몇 개와 낡은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자 아득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민준 씨는 건설회사에 다니며 외곽에 있는 직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 열쇠를 제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기숙사방 열쇠야. 네가 하나 갖고 있어. 혹시 내가 뭘 잊고 가거나 아플 때 네가 들어올 수 있잖아. 그때 저는 그의 믿음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고 그가 이사 나온 후에는 이 열쇠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숙사. 그곳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어쩌면 그곳이 그와 그 내연녀가 숨어 지내는 비밀 아지트일지도 모른다. 희박한 희망이었지만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름이를 외가에 맡기며 며칠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이 아쉬워하며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딸. 하지만 엄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해. 너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는 강해져야 한단다. 저는 옛 주소를 따라 외곽에 먼지 쌓인 공단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기숙사는 낡은 3층 건물이었고 페인트 칠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 민준 씨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수선하고 작은 방이었고 곰팡이와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방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자 이상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구석 작은 테이블 위에는 민준 씨가 즐겨 피우던 종류의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떨이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 남은 유리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는 남자용 치약과 칫솔 옆에 분홍색 칫솔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칫솔은 마치 제 결혼 생활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옷장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준 씨의 옷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그 사이에는 여성용 옷 몇 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옷장 아래 아무렇게나 던져진 검은색 레이스 속옷에 멈췄습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가 죽기 훨씬 전부터 그는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제가 항상 믿었던 사랑과 순결은 결국 저 혼자만의 연극이었던 셈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진실에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나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에 달한 증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눈이 멀었습니다. 제 모든 청춘과 사랑을 자격 없는 인간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무언가 해야 해.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철컥 밖에서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젠장. 여기서 들키면 안 돼. 저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침대 밑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낡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좁고 먼지투성이이며 어두컴컴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쌍의 발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남성용 구두와 빨간색 하이힐, 그들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곁에 섞이고 아첨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오늘 여긴 왜 또 왔어요? 난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곳 싫단 말이에요. 그냥 남은 물건 몇 개 챙기러 온 거야. 어차피 곧 새 집으로 이사 갈 건데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목소리.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고 역겹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돼. 그 서연이라는 여자, 지난번에 호텔에서 난리친 거 보니까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 침대 밑에서 저는 유라의 발이 민준의 발에 비벼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걔가 뭘 알겠어요? 남편 그리워서 미쳐가는 거겠지. 당신 계획은 정말 완벽해요. 이제 모두가 당신을 죽은 영웅으로 알고 있고 걘 곧 불쌍한 미망인이 될 텐데. 요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몰골이 말이 아니라던데. 이러다 정말 당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 잔인한 웃음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 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농담처럼 민준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걔가 자살을 하든 다른 이유로 죽든 그럼 모든 게 훨씬 쉬워져. 우리 부모님이 아름이 양육권을 갖게 될 거고 당연히 걔 아버지가 걔한테 남겨준 막대한 재산도 우리 부모님이 관리하게 되겠지. 수십억 원이야. 우리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기에 충분한 돈이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재산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노력이었고 우리 모녀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이라 부르던 자가 저를 죽음으로 내몰아 그 돈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사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름이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커서 재산 나눠달라고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냥 엄마 따라 보내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짧은 침묵 후 민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사랑과 희망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내 말이 맞아. 걔를 남겨두는 건 확실히 화근이야. 일단 걔 엄마 일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작은 사고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어? 짐승만도 못한 놈. 그 아이는 내 딸이잖아. 내 피를 나눈 자식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 저는 소리내 울지 않기 위해 손등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침대 밑 먼지와 뒤섞였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혐오와 공포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남자, 제 아이의 아버지가 돈 때문에 아내와
자식까지 죽이려 하는 악마였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꼼짝 않고 누워 그들이 물건을 뒤지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모든 것이 다시 침묵에 잠겼을 때 저는 천천히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죽었고 슬픔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복수.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아야만 한다. 살아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내 것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을 그들도 맛보게 할 것이다. 수백, 수천 배로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깊은 내면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잿더미 속에서 또 다른 내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냉정하고 단호하며 불타는 복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약하고 눈물 많던 아내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바로 그 더러운 침대 밑에서 남편이 친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 귀로 직접 들었을 때 집에 돌아와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름이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칼에서 나는 향기를 맡고 통통한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 소중한 딸, 내 천사. 엄마가 그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절대로. 그날 밤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복수를 위한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엄마, 아빠,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엄마 아빠랑 아름이 데리고 한동안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의 부모님은 몹시 놀라셨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갑자기? 아빠 일도 있고 아름이 유치원도 있는데 저는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요즘 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환경을 바꿔야 한대요. 그런데 저 혼자는 못 가겠어요. 엄마 아빠랑 아름이가 옆에 있어야 해요. 그냥 우리 가족 다 같이 액땜 삼아 여행 가서 요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자 부모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크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동의하며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을 참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부모님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사위가 악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약해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며칠 만에 저는 제 모든 예금을 쓰고 값나가는 보석 몇 점을 팔아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비행기표, 비자, 그리고 호주에 장기 임대할 아파트까지. 평화롭고 그 짐승들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먼 나라였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딸을 배웅하는 날, 저는 애써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름이가 제 목을 끌어안고 웅얼거리며 말했을 때 엄마, 빨리 와야 해.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착하게 있어야 해. 우리 아가. 엄마 꼭 갈게. 약속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을 싣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며 저는 극심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안전합니다. 이제 저는 온전히 저만의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제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사고를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합리적인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기억상실, 그것은 완벽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은 사람은 과거의 약속에, 유언장이나 재산 합의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백지가 될 것이고 그 위에 무엇을 쓸지는 바로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의사들이 제게 기억상실 진단을 내릴 만큼의 머리 부상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교통사고를 꾸몄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증오는 제게 냉철한 머리와 무서울 정도의 대담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돌아온 유령이었고 빚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피의 빚은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합니다. 사고는 계획대로 한적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충돌음과 함께 제 머리는 차체에 세게 부딪혔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에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주위는 온통 병원의 흰색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옥신거렸습니다.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간호사가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달려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다행이다.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힘없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구죠? 여긴 어디예요? 제 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급히 의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나이든 의사는 저를 진찰한 후 머리에 강한 충격으로 인해 제가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제가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상 정도와 환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은 곧 시댁에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침대 옆으로 달려와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아이고, 내 딸아,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니? 저는 눈앞에서 울고 있는 낯선 여자를 바라보며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아줌마를 몰라요. 시아버지는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좀 더 침착해 보였지만 그 교활한 늙은이의 눈에서는 저를 떠보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비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니? 내 남편 민준이도 기억 안 나? 민준. 그 이름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만 드러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남편,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교환에서 저는 불안감과 함께 어설프게 감춰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바보는 슬픔에 잠겨 있지만 여전히 정신이 멀쩡한 아내보다 다루기 쉬울 테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 탈취 계획이 이제 더욱 순조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그들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먹잇감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사냥꾼으로 변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제 연기를 완벽하게 이어갔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고 과거 이야기에 어리둥절해하며 시댁 식구들에 대한 기억은 조금도 없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저를 간호했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저와 민준의 달콤했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의 순진한 미소를 계속 연기해봐.
계속 짓거려봐. 나는 너희들의 모든 거짓말을 듣고 기억할 테니까. 그리고 언젠가 바로 그 말들을 이용해 너희들의 가면을 백일하에 벗겨줄 테니 이 연극의 막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나여야만 해. 2주간의 입원 후 저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 돌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내 집은 사람도 없고 너무 넓어. 너 혼자 두기엔 우리가 마음이 안 놓인다. 시어머니는 가식적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의도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먹잇감이 눈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겁먹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집에 사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 모든 행동과 말은 감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억을 잃은 사람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순진한 질문을 던졌고 그들이 예전 우리 부부의 신혼방이었다고 말하는 방을 낯설어 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저와 민준의 웨딩 사진을 보고 시어머니에게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남자는 누구예요? 왠지 낯이 익은데.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죽 그릇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란다. 널 구하고 영웅처럼 떠난 내 남편.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호기심과 낯설미 뒤섞인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기억 상실은 점점 그들에게 진짜처럼 믿겨졌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완전히 경계를 풀었을 때 그들의 올가미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아. 그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네가 지금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건 알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있단다. 민준이가 죽기 전에 너와 민준이가 함께 유언장과 몇 가지 재산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었지. 그 내용에 따르면 만약 너희 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아름이의 후견인이 되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재산을 관리하기로 했단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여우꼬리가 드러나는구나.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가고 너는 이 지경이 되어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합의서 내용대로 우리가 내 대신 모든 것을 관리해서 우리 손녀의 미래를 보장해줘야겠구나. 넌 그냥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된단다. 모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는 서류와 펜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했습니다. 재산, 유언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산이 있다는 것도 기억나지 않고 무언가에 서명했다는 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전 제가 모르는 것에는 서명하고 싶지 않아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인내심을 유지했습니다. 서연아, 고집 부리지 마라. 다 너와 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니. 저는 겁에 질린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서명 안 해요. 당신들이 누군데 저한테 서명하라고 해요? 집에 갈래요. 여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발작하는 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저를 끌어안고 달랬습니다. 아이고, 얘야, 진정해. 아버님은 그냥 널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하지만 저는 선제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그들이 한눈 파는 사이 몰래 빠져나와 저희 집안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사고 이후 불안감을 느끼고 더 이상
시댁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기억상실 상태인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이전에 서명했던 모든 문서, 유언장, 합의서, 재산 관련 위임장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 정신이 불안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민사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기억상실 연기는 이제 굳건한 법적 방패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서류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던 재산 탈취 계획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털을 뽑으려던 연약한 새는 죽지 않았을 뿐더러 스스로 그들이 쳐놓은 새 장을 부수고 나온 것입니다. 이 한 방은 분명 어둠 속에 숨어있던 독사 같은 김민준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예상대로 변호사의 서신이 발송된 지 이틀 만에 제 죽은 남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획은 틀어졌고 손에서 빠져나갈 위기에 처한 막대한 재산은 그 악마가 영웅의 가면을 벗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거실에 앉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TV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놀라움에 차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극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정말 네가 맞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문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살과 뼈를 가진 김민준. 그는 조금 더 마르고 피부는 햇볕에 더 탔으며 얇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르게 보이려 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눈빛, 그 시선은 제가 결코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에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마치 길고 힘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또 다른 완벽한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아버지도 뛰쳐나왔습니다. 두 분은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주변 이웃들도 궁금해하며 구경하러 왔습니다. 민주는 미리 꾸며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구한 후 거센 물살에 아주 멀리 휩쓸려 갔다고. 운 좋게 어선에 구조되었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기억을 잃었다고. 그는 몇 달 동안 외딴 어촌 마을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야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돌아왔다고.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눈물을 흘릴 만한 감동적이고 기이한 이야기였습니다. 눈물의 재회가 끝난 후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애정, 고통, 그리고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 사랑, 내가 돌아왔어. 이렇게 오랫동안 너 혼자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게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눈빛은 마치 괴물을 보는 듯 두려움과 낯설므로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제 손을 잡아요? 민준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돌아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연이가 왜 이러죠? 시어머니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습니다. 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단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민주는 눈이 충혈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났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그 눈빛 앞에서는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역겨운 가식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네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내 곁에서 널 돌보면서 네 기억을 되찾도록 도와줄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는 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사악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돈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기억을 잃은 아내를 다시 정복하는 작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속여서 그를 믿게 만들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그리고 아들의 연극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시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배우 가족이었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이 연기하고 싶다면 저도 함께 연기해 주죠. 당신이 날 정복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당신이 스스로 내가 쳐놓은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겠어요. 게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판을 주도할 겁니다. 민준의 귀환은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영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이야기는 언론에 의해 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다시 한번 동정과 존경의 중심에 섰습니다. 민주는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매일 그는 끈기 있게 제 곁을 지켰고 옛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낡은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예전에 데이트했다는 장소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깊은 애정과 인내심을 담은 표정으로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해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사람의 가면을 쓴 저는 그에게 두려움과 거리감으로만 답했습니다. 서연아, 이 카페 기억나? 내가 너한테 처음 데이트 신청했던 곳이 바로 여기야. 민주는 호숫가의 작은 카페를 가리키며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한 번, 그리고 카페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제발 저 좀 그만 따라다니시면 안 될까요? 전 아저씨를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의 그를 뒤로 한 채. 물론 제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밀어낼수록 그는 제가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고 믿을 것이고 그의 경계심은 더욱 느슨해질 것입니다. 그는 저를 정복하기 위해 더욱 애쓸 것이고 제가 쳐놓은 덫에 더 쉽게 빠질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붙잡고 나무랐습니다. 서연아, 너 왜 그러니? 내 남편이잖니.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를 보며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자꾸 기억하라고 하시니 너무 무서워요. 제가 몸을 떠는 척하자 아니나 다를까 더 교활한 시아버지가 아내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지금 저를 압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항 속 금붕어가 겁을 먹고 죽어버릴 테니까요. 며칠간의 실패 끝에 민주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만나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시부모님을 통해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주스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거 알아. 당장 모든 걸 기억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그냥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알아갈 기회 말이야. 나를 그냥 새로운 친구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저는 말없이 주스만 휘저었습니다.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로운 친구, 아내와 자식을 죽여 재산을 빼앗으려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달콤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대답이 없자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알아.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 내 곁에서 널 지켜줄게. 다시는 누구도 널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은 제 마음속 화약통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지켜준다고? 나를 죽이려던 자가 나를 지켜준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전 지금 아주 불편해요. 제발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말을 마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저는 민준을 가리키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 사람이 며칠째 저를 계속 괴롭혀요. 자기가 제 남편이라고 하는데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좀 여기서 내보내 주시겠어요?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놀라움에서 창피함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기억을 잃은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분명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 믿게 하면서도 동시에 저를 경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고양이와 쥐의 게임에서 판을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저일 것입니다. 카페에서의 소동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한동안 저에게 성급하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술을 바꾸어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음식을 보내주었지만 만나자거나 과거를 기억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두려움의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 같아서 인내심을 가져야만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침묵은 다음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게 무기를 제공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민준의 내연녀 유라였습니다. 조급해서였는지 아니면 민준이 매일같이 기억 잃은 미친 여자에게 공을 들이는 것에 질투가 나서였는지 그녀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온통 저속한 욕설과 협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죽은 척, 미친 척 하면서 내 남편 꼬드기지 마. 그 사람은 내 거야. 한 번만 더 그 사람 옆에서 얼쩡거리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문자를 읽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돕는구나. 저들 사이에 어떻게 불을 붙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스스로 불을 지펴주다니. 다음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극도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떨리는 손과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누가 나한테 문자로 욕하고 협박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대체 누가 날 이렇게 미워하는 거죠? 민준은 휴대폰을 받아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즉시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 떠오른 분노와 당혹감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멍청한 여자가 이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황급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아마 누가 잘못 보낸 걸 거야. 아무 일도 아닐 거야. 잘못 보냈다고요. 저는 완벽하게 연기하며 흐느꼈습니다. 잘못 보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남편 이야기까지 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 다른 여자 있죠? 그 여자 때문에 떠났던 거죠. 당신들 지금 나 속이는 거죠? 저는 그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시부모님도 당황해서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다, 얘야. 오해하지 마라. 민준이는 너 하나뿐이야. 하지만 저는 그들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증명해봐요. 이 여자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소리치고 당신은 나만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그럴 자신 있어요?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런 요구를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제 앞에서 유라에게 욕을 하라니 그것은 스스로 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단호하고 불안에 떠는 표정을 보고 그는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공들여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리려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막대한 재산을 위해 이를 악물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가 연결되자 유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왜 그 미친년 폰으로 전화했어?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헛기침을 하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내 아내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 똑똑히 말해두는데 난 당신 같은 사람 몰라. 한 번만 더 내 아내를 괴롭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수화기 너머 유라의 목소리는 경악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뭐라고? 너 미쳤어? 걔만 잘 속이면 된다며. 입 닥쳐. 민주는 그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할까봐 두려웠는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 아내한테서 떨어져.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피곤하면서도 진심인 척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봤지? 다 해결했어. 그냥 어떤 미친 여자였나 봐. 이제 걱정하지 마. 저는 그를 쳐다보며 믿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나중에 제가 그에게 줄 아주 멋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 사이의 전쟁에 성공적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한쪽은 저를 속이려 하고 다른 한쪽은 미친 듯이 질투하고 있으니 이 연극은 점점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전화 통화 소동 이후 저는 민준을 조금 더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노골적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전이 보이자 민준과 그의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음에서 돌아온 남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 민준은 저를 돌보고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우리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연히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 집은 제 집이고 제 재산입니다. 그를 집에 들이는 것은 늑대를 집에 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늑대는 조만간 제가 모든 이빨과 발톱을 부러뜨려 놓을 테니까요.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돌아와서 사는 건 좋지만 예전처럼 지낼 순 없어요. 거실에서 자줄 수 있어요? 민주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고상한 남자인 척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곁에서 널 돌볼 수만 있다면 난 어디서 자도 괜찮아. 그렇게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원수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순진한 아내인 척, 남편의 보살핌에 서서히 감동하는 척 해야 했습니다. 그 역시 완벽한 남편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집을 청소하고 장을 보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요리했습니다. 그는 인내심 있고 다정했으며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다면 외부인은 분명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극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촛불과 꽃으로 화려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알아가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꾸며낸 사랑 이야기를 유창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만 하며 가끔 몽롱하고 감동한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한눈 파는 사이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로맨틱한 식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의미심장한 글을 덧붙였습니다. 돌아와줘서, 그리고 나를 인내해줘서 고마워요.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유라가 항상 제 SNS를 염탐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글과 사진은 제가 그들의 관계에 던진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 특히 항상 불안감과 죄책감을 안고 사는 세 번째 인물은 자신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비록 연기일지라도 다정하고 로맨틱하게 대하는 것을 결코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그날 밤 제가 침실에 들어간 후 거실에서 민준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말하려 했지만 고요한 밤중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물론 제 귀가 밝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의 휴대폰에 몰래 도청 앱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유라가 분노에 차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미친년한테 정말로 돌아갈 생각이야? 나한테 약속했던 건 다 잊었어. 민주는 그녀를 달래려 애썼습니다. 진정해, 자기야. 그냥 연기일 뿐이야. 걔 신뢰를 얻어서 빨리 재산 양도 서류에 사인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우리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안 보여. 잘 진행된다고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내 눈엔 당신이 점점 진짜 좋은 남편이 되어가는 걸로만 보이는데 그 사진 보고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아니면 혹시 걔한테 진짜 감정이 생기기라도 한 거야? 그들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이어폰을 끼고 그 모든 것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서로 물어뜯어봐. 돈에 굶주린 개들처럼 서로 물어뜯을수록 너희는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것이고 나는 어부지리로 천천히 그물을 거두어 드릴 테니 우리의 행복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는 갈수록 모범적인 남편인 척했고 저는 그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막 뒤에서 저는 제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조용히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것. 저는 민준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한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저를 참아내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막대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와 그 내연녀를 빚더미에 안게 한다면 그의 탐욕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고 그는 이성을 잃기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 변호사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부분만 빼고 거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의 죽음 위장, 불륜, 그리고 재산 탈취 음모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봐 오신 변호사님은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는 제 정의를 되찾는데 모든 힘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믿을 만한 흥신소를 고용해 지난 몇 달간 민준과 유라의 재정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제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실종된 기간 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여러 곳에서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들은 고급 차와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니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조만간 제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그들은 은행, 금융회사,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총부채는 이미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독촉을 시작할 무렵 제 기억 상실로 인해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는데 빚은 갚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변호사와 몇몇 중개회사를 통해 저는 민준과 유라의 모든 빚을 비밀리에 사들였습니다. 은행의 합법적인 대출부터 사채까지 저는 제 돈을 이용해 그들의 가장 크고 유일한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은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이후의 모든 채권 추심은 전문 추심 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들과 한 집에 살고 있는 기혁일은 여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압박이 민준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는 수십 통의 빚 독촉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채권 추심원들은 그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항상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침착하고 인내심 있는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짜증을 냈고 가끔 몰래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저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인간의 본성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저는 돈을 얻기 위해 그가 또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금융의 그물을 쳤고 매일 조금씩 그 그물을 조이며 제 먹잇감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돈이 있는 자가 권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내연녀로부터의 스트레스까지 더해지자 민주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제게 재산을 정리해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기 시작했지만 번번이 기억 잃은 사람의 순진함을 이용해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갈수록 초조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다음 심리적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남성적 자존심과 병적인 질투심을 직접 겨냥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사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예쁘게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는 횟수를 늘렸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디 가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모호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 바람 좀 쐬러 가. 제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를 매우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훈을 등장시켰습니다. 지훈은 제 대학 동창으로 현재는 성공한 건축가이며 성격도 밝고 사교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먼저 연락해 제 기억 상실 상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저를 좋아하는 척 연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훈은 제가 편집한 버전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에 처한 옛 친구를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지훈의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호숫가를 산책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활동은 제가 일부러 민준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선물한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을 실수로 거실 테이블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낯선 향수 냄새를 옷에 묻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질투심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하고 인내심 있는 표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추궁하고 지훈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그 자식 누구야? 왜 걔랑 놀러 다니는 거야? 넌 유부녀잖아. 저는 순진하고 억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난 기억이 안 나요. 지훈 씨는 내 친구고 나한테 아주 잘해줘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즐거워요. 왜 친구랑 놀러 가면 안 되는 건데요? 제 대답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을 잃은 저에게 그는 질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가 질투할수록 그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정당하게 표현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덫에 스스로 갇힌 셈이었습니다. 그는 제 재산을 차지해야 했기에 관대하고 도량 넓은 남편 역할을 해야 했고 제가 회복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해를 끼칠 수도 비합리적으로 질투를 터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무력감은 그를 점점 더 짜증나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미행하고 제 휴대폰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훈과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화를 냈지만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를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배신당하는 기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 자신이 탐내는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질투의 게임에서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민준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정타는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지훈이 저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신사적으로 차문을 열어주었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로맨틱한 광경은 물론 거실 창문에서 민준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문 앞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둡게 가라앉았고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인내심 있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너, 그 자식이랑 어디서 뭘 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친구랑 놀았다고.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있어요? 권리?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야. 네가 기억 못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내 뒤에서 다른 남자랑 함부로 만나고 다니면 안 돼. 그가 소리쳤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며 독재적인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 양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너 걔랑 어디까지 갔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곁에 있기 위해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냐고. 사랑한다고? 참고 있다고?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제게는 그저 우습고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놔. 제 냉담함은 그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더 세게 쥐고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싫어. 오늘 확실히 해야겠어. 넌 내 거야. 나만의 것이라고. 말을 마친 그는 몸을 숙여 제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짝, 제 날카로운 손찌검이 그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한쪽 뺨이 붉게 부어올랐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는 기억을 잃은 연약한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를 세게 밀쳐내고 흐트러진 옷을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하고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기지 않는 경멸과 혐오였습니다.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마. 저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확실히 말해두지. 난 당신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어. 저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를 지나칠 때 저는 멈춰서서 가볍지만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기에 충분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를 참는 게 정말 힘들다면 우리 이혼해요. 난 붙잡지 않을 테니까. 말을 마치고 저는 곧장 방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민준을 남겨둔 채 저는 그 한마디가 그의 계획에 치명타를 날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 그것은 그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은 그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 재산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빚더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짐승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가장 미친 짓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거실을 서성이는 소리, 계속해서 라이터를 켜는 소리,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퀭했으며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헌신적인 남편의 연극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황급히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젯밤의 공격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비굴할 정도의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해. 어젯밤엔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질투한 건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해줘. 그는 제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당신은 심지어 내 인생의 유일한 남자도 아니잖아요. 저는 일부러 지훈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민준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 자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속엔 너 하나뿐이야. 난 그걸 증명하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발 나를 떠나지만 마,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키 크고 거만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이 경멸하던 여자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비참했지만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스쳤습니다. 지금이 결정타를 날릴 때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마치 여왕이 자신의 노예를 심사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증명하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응, 뭐든지. 네가 말만 해. 민주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잔인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좋아요. 나한테 욕문자를 보냈던 유라라는 여자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난 그날 당신이 한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여자랑 당신 분명 보통 사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민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여전히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조용히 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변명은 들을 필요 없어. 난 행동이 필요해. 정말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싶다면, 내가 당신을 믿게 만들고 싶다면, 그럼 한 가지 일을 해줘요. 저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죽도록 때려줘요. 그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요. 그게 당신 진심의 증거가 될 거예요. 제 요구에 민주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혼란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조건을 내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기억을 잃은 여자가 어떻게 그런 계획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악랄함이 제 안에 악마를 키워냈다는 것을. 농담이지.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당신을 믿을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말을 따르거나 아니면 우리 이혼해요. 내 집에서 꺼지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요. 선택해요.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를 가혹한 선택의 기로에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내연녀, 다른 한쪽은 막대한 재산과 빚더미에서의 탈출구. 민준의 본성상 그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뻔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마지막 다리를 스스로 부수도록 자신의 공범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동족을 물어뜯어야 상을 받는 개가 된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탐욕과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민준이 내연녀에게 가졌던 얼마 안 되는 정을 금세 이겨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가 방에 앉아 있을 때 제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화면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급하게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배경은 싸구려 원룸이었고 어수선했습니다. 유라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민주는 그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왜 그래? 영상 속 유라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유라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누가 내 아내한테 문자 보내랬어. 누가 내 계획을 망칠했냐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내연녀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고 울며 애원했지만 민주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울분, 무력감, 그리고 분노를 그녀에게 쏟아내듯 잔인하게 그녀를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표정으로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는 비열한 폭력배. 그는 저를 사랑해서 유라를 때린 것이 아니라 제 돈 때문에 때린 것입니다. 그는 내연녀의 몸을 이용해 제 신뢰를 얻고 저를 계속 속일 기회를 얻는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유라가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장면으로 끝났고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너한테 주는 교훈이야.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 곧바로 민준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봤어? 내 말대로 했어. 나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났어. 이제 날 믿어? 봤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의 연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같은 자는 유라처럼 아직 쓸모있는 패를 쉽게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즉시 흥신소에 전화해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불과 몇 시간 후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준은 유라가 입원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민준이 유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이 돈으로 일단 치료해. 보상이라고 생각해. 서연이 돈만 손에 넣으면 내가 전부 다 보상해 줄게.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정말 연극 속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제게는 충실한 남편 역할을, 그 여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연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이 증거와 폭력 영상은 제 손에 있는 마지막 결정적인 카드가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민준의 진심을 확인한 후 저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다정하게 대했고 가끔은 먼저 말을 걸거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노력이 보상받았다는 것, 제가 그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 변화에 민주는 미친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먹잇감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욱 다정하고 세심하게 행동하며 완벽한 남편 역할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제 미소, 제 다정함이 모두 가장 달콤한 설탕으로 코팅된 독약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게요. 그동안 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오빠. 안 될까요? 오빠. 제가 내뱉은 그 말에 민주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기억을 잃은 후 처음으로 제가 그를 그렇게 다정하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손에 넣을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정말 네가 동의한 거야? 그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민주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목구멍까지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예전에 민준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촛불, 꽃, 그리고 와인까지 낭만적인 분위기는 연인들의 데이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민준도 멋진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우리 둘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서연아, 약속할게. 이제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나도 다시 일 시작해서 돈 많이 벌어서 너랑 우리 딸 책임질게. 딸. 그가 감히 제 딸을 언급했습니다. 와인잔을 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떫은 맛이 제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사는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승리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를 속였고 저를 정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면 그 막대한 재산이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하자. 저도 제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은 쨍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한 결혼 생활, 한 음모, 그리고 한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스터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이 저녁 식사는 부부로서 우리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맛있게 삼킬 수 있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입니다.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항상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게 있어요. 왜 그날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죽은 척하고 떠나버린 거요. 민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 순간에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을 되찾고 예전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너한테 말했었잖아. 그때 난 기억을 잃어서 내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정말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유라라는 여자는요? 호텔에서 그녀와 함께 있을 때도, 기숙사에서 그녀와 함께 살 때도 기억을 잃었던 건가요? 민준의 얼굴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몰라. 모른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알게 해드리죠. 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민준 씨, 당신이 바람 피운 것도 당신이 그 여자와 당신 가족들까지 합세해서 나를 속이려고 이 죽음 위장극을 벌인 것도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다 알고 있다고요. 민준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너 누구한테 헛소리를 들은 거야. 저는 더 이상 그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민준 씨,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당신하고 그 여자, 내가 죽고 나면 아름이까지, 당신 친딸까지 죽여서 입을 막을 계획이었던 거 맞죠? 제 질문은 마치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민주는 온몸을 떨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를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범죄, 그가 감히 인정할 수 없는 마지막 도덕적 선이었습니다. 인정한다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가 소리치며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딸을 해칠 수 있겠어. 너 미쳤구나. 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미쳤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일어나 근처 찬장으로 가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의 바로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끝까지 부인한다면 더 할 말은 없네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저 그의 불륜과 사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첨부된 이혼 소송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와 유라가 지고 있는 모든 빚의 채권자가 바로 저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전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몇 년간 제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 돈, 선물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함께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전액을 반환하라는 요구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든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어떻게?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한때 제 생명처럼 사랑했던 남자,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은 자. 제 눈에는 이제 사랑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는 없어요.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탐욕과 악랄함에 대한 대가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해요.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와 민준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더 이상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제 완벽한 덫은 닫혔습니다. 악마는 우리에 갇혔고 저는 이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거짓도 배신도 없는 삶. 저 자신과 그리고 멀리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제 사랑하는 딸을 위한 삶을